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큰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실수를 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자존감을 잃은 채 한탄만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교훈을 삼으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른 나이에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를 보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젊은데 고생한다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다 지나간다면서 이겨낼 수 있다고 용기를 준 사람도 있었답니다. 저도 사연을 즐겨 들으면서 지금 힘든 시절을 겪고 계신 분에게 용기를 건네고 싶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까 해요.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시며 저를 힘들게 키워주셨죠. 그래서 저는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또래보다 빠르게 취직을 했답니다. 20대 중반이어서 퇴근하고 나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즐겼는데 제 친구의 지인과도 몇 번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죠. 저에게 호감을 강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어느샌가 매일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고 자연스레 사귀게 되었죠. 남편은 갓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한 대학생이었어요. 직장인과 연애를 했으면 편했을 텐데 역시나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초반에는 남편이 전혀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서 데이트 비용도 거의 냈는데 저는 돈을 벌고 남편은 용돈 받는 입장이다 보니 점점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제가 내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 제가 산다고 하면 화를 내던 남편은 나중엔 거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동갑이었지만 제가 돈을 버니까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넘기기로 했죠.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렸기에 결혼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사실 남편과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무겁고 나른하고 어느 날은 샤워기를 들 힘도 없을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아졌어요. 어머니가 병을 늦게 발견하시고 돌아가신 게 저에겐 큰 트라우마가 되었기에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내과에 가봤는데 산부인과에 한번 가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럴 일이 없다고 부정했지만 2달 정도 생리를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게 되었고 임신 6주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어린 나이에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기 때문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당장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기도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러웠고요. 남편은 소중한 생명인데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바로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아버지와 저녁 식사 자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는 놀라신 듯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으시더니 저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주셨어요. 어떤 상황이든 아버지는 제 뒤에 있을 거라고요. 남편은 아기를 포기하는 건 인간이 하는 짓이 아니라면서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아기를 위해 좋은 곳에 취직도 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아버지에게 호언장담을 했답니다. 그때는 그런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죠.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뒤에 처음으로 시댁을 찾아갔는데요. 입덧을 심하게 해서 음식을 먹기도 힘들었고 몸도 너무 힘들었지만 제 나름대로 단정하게 꾸미고 떡 케이크도 준비했죠. 시댁은 작은 평수의 아파트였는데 현관문 앞에 서자 너무 긴장돼서 머리가 어질어질한 정도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된장찌개 냄새가 훅 끼쳐서 토악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입덧이 심하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남편에게 말을 해놨었는데 말이죠. 제가 손으로 입을 막고 있는 걸 본 어머님이 저를 싸늘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녁 먹을 시간에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빵 쪼가리를 먹을 수도 없어서 그냥 밥 차렸다.
그렇게 냄새가 나면 넌 베란다에 잠깐 나가 있어라. 반기시지 않을 거란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처음 만난 순간부터 푸대접을 할지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소파 구석에 앉았어요. 남편은 너무 배고프다면서 어느새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죠. 그때 시모가 제 앞에 와서 섰답니다. 지금 몇 주나 됐다고? 아직 수술할 수 있는 시기 아니니? 나이도 어린 것들이 무슨 배짱으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겠다고 찾아와? 쟤 아직 대학 졸업도 안 했어. 넌 뭐 어디 콧구멍만한 회사 다닌다면서? 아, 엄마, 무슨 그런 소름 끼치는 소리를 해. 우리 아기인데 당연히 낳아서 키워야지. 그리고 나 금방 졸업이야. 바로 대기업 취직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다들 취직 안 된다고 난린데 네가 뭔 수로 한 번에 대기업에 취직을 해. 너 쟤랑 결혼하면 인생 뻔하게 보이니까 하는 소리야. 애 키워야 된다고 아무 회사나 들어갔다가 40되고 50되는 거야. 넌 형이 그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스펙을 쌓고 노력을 했는지 다 봤으면서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님은 저를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며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며? 그럴수록 더 조신하게 살아야지. 이게 다 부모 망신시키는 거야. 이렇게 함부로 몸 굴리는 애들은 그래서 다 하자가 있다니까.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아기는 제가 혼자 만들었나요? 저도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 말씀을 들으니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혼자 나와버렸답니다. 남편이 나와서 잡았지만 얼른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다시는 남편 어머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결혼 역시 진행하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아기가 있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헤어지냐면서 매일을 찾아와 울더라고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버지와 함께 집에 들어와 있기도 했고요. 저 역시 마음을 굳게 먹고 산부인과에 찾아가려고 했지만 막상 들어가려고 하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계속 나고 마음이 아파서 앞에 서 있다가 그냥 돌아오곤 했죠. 그러다 보니 벌써 임신 12주에 접어들었고 저는 결국 아기를 지키고 결혼을 하기로 생각을 바꿨답니다. 그러면 뭐 하나요? 시모가 제가 되바라졌다고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한다는데요. 결국 아버지가 시부에게 전화를 해서 오래 대화한 끝에 상견례 자리를 만들 수 있었죠. 남편은 나이가 8살 차이 나는 형이 있었는데 이미 결혼했고 4살짜리 아들도 있었어요. 저는 상견례에서 처음으로 아주버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형님도 저를 보자마자 대뜸 너무 어리다면서 애가 애를 낳으니 큰일이라고 혀를 차는 게 아니겠어요? 식사하는 내내 시모는 아버지에게도 무례하게 굴었는데 제가 되바라졌고 가정교육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저 묵묵하게 듣고만 계셨어요. 시모는 집에 여유가 없으니 집을 해줄 수는 없고 일체 지원도 없을 거라고 했답니다. 둘이서 살고 싶어 사는 거니 월세로 시작해서 살아야지 별 수 있겠냐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버지도 안타깝고 제 처지도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축복받으면서 결혼하고 신혼집을 예쁘게 꾸미는 꿈은 어느 여자에게나 있기 마련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한다고는 해도 저는 제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결혼을 하게 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답니다. 결국 아버지가 보증금을 마련해 주셔서 투룸의 월세로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죠. 결혼식도 가장 기본으로 단촐하게 했고 시모는 남보기 부끄럽다면서 지인들에겐 연락도 안 하고 가까운 친척들만 불렀더라고요. 남편도 친구가 별로 없다면서 10명도 안 왔죠. 오히려 제 하객이 더 많을 정도였답니다. 더욱 기가 막혔던 건 형님의 태도였는데요. 제가 신부 대기실에서 회사 사람들과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옆에 서서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옆으로 와서 요즘 세상에 신혼을 투룸 월세로 시작하는 게 진짜 드문 일인데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너무 속상하다는 말을 꺼내는 거 있죠. 옆에 있던 회사 동료들이 놀라면서 제 눈치를 보는데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고는 유유히 가버리는 형님한테 한마디 해보지도 못한 채 정신없이 결혼식은 끝이 났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배는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매달 드는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충당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생각이 있는 건지 돈을 아끼지 않고 쓰더라고요. 저는 배가 더 불러오면 이제 일도 관둬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던지 정 안 되면 시댁에 좀 말해보라고 남편에게 말했죠. 남편은 바로 시댁에 전화해서 무슨 어린애가 용돈 타령하듯이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핸드폰을 넘겨주는 거 있죠. 야, 너는 생각이 있니 없니? 공부하느라 힘든 애한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내가 이럴까봐 결혼 반대한 거야. 네가 지금 내 아들 발목 잡고 있잖아. 지금 제가 생활비 다 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일 그만둬야 하는데 앞으로 어떡하나요? 그래서 좀 여쭤보라고 한 거예요. 네가 하겠다고 해서 한 결혼 아니야? 네가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왜 일을 관둬? 요즘은 막달까지 다 일하고 애 낳더라.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벌써 관둘 생각을 해? 임신한 저는 새벽부터 준비해서 일 가야 하는데 아드님은 수업이 다 오후라고 천하태평이에요. 그럼 아침 시간이 비면 잠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거죠. 왜 제가 다 해야 돼요? 아침에 공부를 하는지 잠을 자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봤어? 우리 아들 어줍잖은 데 가서 돈 벌어오라고 시키지 말고 네가 애 낳기 전날까지 다녀. 대기업 다니려면 스펙 쌓으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알아 몰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친정아버지에게도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정말 애 낳기 일주일 전까지 일을 다녔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오히려 제 몸 상태를 걱정할 정도였어요. 차마 돈이 없어서 다닌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젊어서 괜찮다며 웃어 넘겼죠. 임신 기간 내내 제가 먹고 싶은 음식 사 먹어본 게 손에 꼽을 정도여서 너무 서러웠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밖에서 사 먹을 거 다 먹고 술도 먹고 다니더라고요. 제 카드는 안 쓰는 걸 보니 시모가 따로 용돈을 챙겨주는 모양이었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손주를 임신한 며느리한테 과일 한 번 사준 적 없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답니다. 저는 그렇게 아기를 출산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워낙 작은 회사였기에 저에게 육아휴가까지 주면서 남아있으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암묵적으로 잘린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저는 좁은 집에서 매일 아기를 돌보며 육아를 하게 되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준비를 했는데도 막상 진짜 아기를 키우자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처음엔 목욕시키는 것도 너무 무섭고 속삭에 감싸는 법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럴 때 남들처럼 친정엄마가 함께 도와주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서러움이 밀려왔죠. 시부모는 아기를 낳은 당일에 병원에 와서 손주 얼굴만 쓱 보고는 저는 보지도 않고 가버렸다네요. 남편은 그렇게 소중한 생명이라고 말을 하더니 막상 아기가 태어나자 신경도 잘 안 쓰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시키는 대로 젖병을 타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야 한다면서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나오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기와 하루 종일 씨름하느라 머리도 못 감는데 남편은 나갈 때마다 얼마나 꾸미고 나가는지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는 하루에 10분도 아기 봐주지도 않으면서 학교에 그렇게 꾸미고 갈 시간이 있어? 그럼 학교 가는데 너처럼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면 좋겠냐? 아기는 집에서 노는 엄마가 봐야지. 네가 낳자고 해서 낳은 아기야. 근데 왜 나만 다 책임져야 돼?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샤워도 못 해. 너는 내가 불쌍해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생활비는 어쩔 거야?
나 모아둔 돈도 없는데 네가 돈을 구해와야 될 거 아니야. 아씨, 진짜 시끄러. 너 이렇게 구질구질한 애였냐? 머리는 떡져가지고. 아휴. 밖에서 상큼한 애들 보다가 너 보면 진짜 한숨만 나온다. 난 몰라. 네가 우리 엄마한테 말해보든지. 너네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같이 아기 봐주고 도와줘도 힘든 판국에 또 아침 대바람부터 나가기만 해. 남편은 제가 나가지 말라고 악을 써도 제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렸답니다. 이렇게 매일 신랑이 하는 날이 계속됐어요. 남편은 생활비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아서 아기 분유 살 돈도 없었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실망을 했고 점점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괜찮은 척 받았지만 다정한 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만 펑펑 울고 말았죠. 아버지는 바로 회사 반차를 쓰시고 집으로 오셨어요. 아버지는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퀭한 제 얼굴을 보시고는 얼른 들어가서 눈 좀 붙이라고 저를 방으로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그 덕에 아주 오랜만에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었죠. 거실로 나가보니 아빠가 아기와 놀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기를 받아들자 아버지는 밥 먹으라면서 식탁을 가리키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보쌈을 시켜놓으셨더라고요. 매일 미역국에 밥만 말아먹다가 오랜만에 먹으니 얼마나 맛있던져. 아버지는 아기를 안고서 제가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남편과 말을 좀 해봐야겠다고 기다리셨지만 남편은 밤 11시가 돼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혀를 차시면서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말을 안 했지만 제가 사는 게 힘든 걸 아셨는지 몇 달 지낼 수 있는 넉넉한 액수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아버지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펑펑 흘렸죠. 그렇게 아기를 키우느라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가고 결혼하고 처음 맞는 설 명절이 다가왔어요. 저는 명절 전날에 남편과 아기와 함께 시댁으로 갔죠. 시모는 장을 잔뜩 봐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매년 음식을 해야 하니까 제대로 배우라고 하면서 저에게 끊임없이 일을 시켰죠. 저는 사실 요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가 요리를 잘하셔서 항상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거의 사 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시모는 제가 칼질하는 걸 보더니 혀를 끌끌 찼답니다. 칼질도 제대로 못하는 걸 보니까 여태 어떻게 살아왔는지 딱 보이네. 너 우리 아들 밥도 안 해주지? 아유, 속상해. 어디서 이런 굴러먹지도 못한 게 시집을 와서. 왜 서운하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밥 해줄 시간도 없이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와요. 그리고 아기 보느라 제 밥도 못 해먹는데 어머니는 제 밥 한번 챙겨주신 적 있어요? 말 대답 좀 또박또박 하지 마. 내가 왜 네 밥을 해줘? 내가 애 낳으라고 했어? 네가 낳겠다고 해서 이 사다를 만든 거야. 잔말 말고 이거 다 다져놔. 그 다음에 이거 다 썰어놓고 빨리빨리 해. 남편과 시부는 아기 앞에 놓고 텔레비전이나 낄낄대며 보고 있었어요. 아기가 울어도 달래주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일하다가도 아기가 울면 달려가서 안아주고 또 가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아무리 아기 보라고 얘기해도 남편은 듣는 척도 안 하는데 얼마나 얄미운지요. 늦은 저녁까지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그제야 형 내외가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형님은 들어오자마자 회사에 일이 생겨서 해결하고 오느라 늦었다면서 바로 흰 봉투를 시모에게 찔러주더라고요. 시모는 좋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면서 이제부턴 둘째 며느리가 다 할 거니까 너는 한숨 놓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일이 너무 바빠서 어머님을 못 도와드릴 때가 많아. 마음이 항상 안 좋았는데 이제 동서가 있으니까 한시름 놓겠네. 저는 요리하는 게 너무 서툴고 아기 보느라 어머니 돕느라 정신없이 힘들었어요.
앞으로 형님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20대인데 뭐가 힘들어? 내가 동서 나이 때는 날아다녔어. 해외여행 다니고 밤새워서 놀아도 하루만 자고 나면 멀쩡했어. 하긴 동서는 아기가 있어서 어디 동네 앞도 제대로 못 나가겠네. 아휴, 그러게 왜 사고를 쳤어? 다 그 나이 때 누려야 될 게 있는데 옆에서 보는 내가 다 안타까워. 형님, 저번부터 느꼈던 건데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렇게 안타까우시면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도움 좀 주시지 그래요. 형님 돈 잘 버신다면서요. 이 화상 또 말대답하고 있네. 손이 형님이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들을 것이지. 틀린 말 한 것도 없구만. 애가 철도 없고 교육도 못 받아서 이래. 네가 속상해도 이해해라. 보면 여동생 같고 짠하니까 그러는 건데 자기가 못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나이 들면 다 이해를 하겠죠. 어머니가 고생 많으세요. 그나저나 어머니, 저희 저번에 청약 넣어놨던 아파트 당첨될지도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면서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혼자 밥상을 차리는 게 성질이 나서 남편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집안을 찾아보니 없길래 전화를 했더니 동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도 없는 시댁에서 아기 보느라 밥도 못 먹었는데 시댁 식구 누구도 아기 봐줄 테니 밥 먹으란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형님에게 아기를 안겨버리고 밥을 챙겨 푹푹 먹어버렸답니다. 형님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저를 계속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낯선 집 거실에서 아기와 자야 했는데요.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새벽에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부스럭 소리를 내니까 잠들었던 아기가 깨어나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한 소리 했죠. 지금이 몇 시야? 난 시댁 눈치 보면서 아기 보고 있는데 또 술을 먹고 들어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그럼 어떡해. 쪽팔리게 아기 있다고 나 먼저 들어가냐? 그때 소리를 들은 시모가 불이 나게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너는 시댁에 와서도 남편을 잡고 있어? 남자가 오랜만에 친구 좀 만나서 늦게 들어올 수도 있지. 왜 이렇게 남편을 다그쳐? 얘가 진짜 못된 짓만 골라서 하네?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어떻게 손주한테도 신경을 이렇게 안 써주세요? 저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거지 진짜 같이 명절 보내자고 부르신 거예요? 전 이 집 하녀 아니에요. 저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로 자랐어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 거 몰라? 그렇게 귀하게 자랐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가지니? 내가 남사스러워서 어디다 며느리 봤다고 말도 못해. 니까짓 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며느리 대접을 해줘야 돼? 며느리로 생각하지도 않는데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네요. 제가 빠져드릴게요. 저는 아기를 데리고 새벽에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어이없게도 남편은 따라 나오지도 않았죠. 저는 곧장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갔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버지는 아직 자고 계셨어요. 고소한 젖냄새며 갖은 음식 냄새가 퍼져있는 시댁과는 다르게 너무 고요하고 쓸쓸한 집안 풍경에 목이 메어왔죠. 제가 시댁에서 안 해본 음식을 하고 있을 때 혼자 멀거니 집에 계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먹먹해졌답니다. 기척을 듣고 나오신 아버지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남편은 어디 있냐는 말을 하셔서 대수롭지 않은 말투로 싸워서 집으로 와버렸다고 했죠. 저는 아기와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가서 명절 지낼 음식 재료들을 사서 떡국도 끓이고 반찬도 좀 했답니다. 아버지가 주방에 한 번도 안 들어오게 키웠는데 어느새 결혼해서 아기도 낳으니 떡국도 곧잘 끓인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명절 내내 아버지와 보냈답니다. 친정에 와서 지내니 어찌나 마음이 편한지 신혼집으로 돌아가기가 끔찍하게 싫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연락 한 통도 없고 친정으로 찾아오지도 않았죠. 그래서인지 더 가기가 싫어서 며칠 더 친정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른으로 책임을 다해야지 싫다고 피하기만 하면 안 된다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완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저에게 남편과 상관없이 혼자의 힘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다며 집에 있는 동안 자격증이나 전문직 시험을 준비해보라고 하셨죠. 학원이든 뭐든 아버지께서 다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이에요. 저도 아버지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차근차근 알아보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혼자 아기를 돌보는 쳇바퀴 같은 일상을 이어나가야만 했답니다. 친했던 친구들은 회사 다니고 연애하고 예쁜 옷 입고 여행 다니느라 바쁜지 점점 연락이 줄어들어만 갔죠. 저는 친구들에게 시댁이며 남편 얘기로 하소연하는 것도 창피해서 혼자 속으로만 사귀면서 지냈고 남편하고도 대화를 거의 안 해서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한 적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외로움을 넘어서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도 행복한 게 있다면 무럭무럭 자라는 아기를 지켜보는 일이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다가도 아기가 한번 방긋 웃어주면 저도 함께 웃게 되더라고요. 어느새 아기는 돌이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시모가 대뜸 전화해서는 중요한 일이 있으니 저녁에 시댁으로 오라는 게 아니겠어요? 아기랑 둘이 가기 힘들다고 하니까 말이 많다면서 안 오면 큰일 날 줄 알라고 엄포를 놓고 끊어버리더라고요. 남편에게 몇 번을 전화해도 받지도 않길래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기를 안고 집을 나섰죠. 날씨가 쌀쌀해서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퇴근 시간 직전이라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항상 생활비가 없어 쪼들렸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죠. 간신히 자리에 앉았지만 아기가 울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서 내리기만을 기다린 마음을 누가 알까요? 내려서도 아기를 안고 한참을 걸어가서야 시댁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남편을 노려보니까 시부가 퇴근하면서 같이 타고 왔다는 게 아니겠어요. 아기를 업고 낑낑대며 시댁까지 제 발로 온 제 모습이 어찌나 한심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때 형님 부부가 먹을 걸 양손 가득 싸들고 들어오더라고요. 호들갑을 떨면서 식탁에 음식들을 펼쳐놓고 샴페인까지 따고 난리를 부렸는데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었던 거예요. 저만 빼고 아주 잔치 분위기더라고요. 그 와중에 평소 음식이라면 환장하는 남편이 먹지도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뭘 하는지 혼자 피식거리는데 기분이 싸하더라고요. 동서는 청약이 뭔지는 알아? 젊은 시절은 금방이야. 나이 들 때를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그 좁은 투룸 월세를 살려고 그래? 저도 회사 다닐 때 청약 들어놨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야 저축이라도 하죠. 학교 졸업할 때는 다 돼가는데 언제 취직을 할까 저도 답답해요. 서방님이야 우리 남편 머리 닮았으면 좋은데 취직하시겠지. 어쨌든 청약 잘 들어놔. 언젠가는 우리처럼 아파트도 사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나중에 늙어서 우리한테 손 벌릴까봐 무섭다. 지금도 10,000원 한 장 안 주시면서 늙으면 도와주실 마음은 있으세요? 동정하시려거든 돈으로 부탁드릴게요, 형님. 요즘 젊은 사람들하곤 무서워서 대화를 못하겠어. 아님 동서가 유별나게 속이 뾰족한 거야? 아기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 요즘엔 부모가 가난하면 아이가 제일 상처받아. 우리 딸 봐. 얼마나 밝고 예쁘게 컸어? 요즘은 부모 경제력이 아이 얼굴에 나타나는 법이야. 형님, 저한테 막말하는 건 참아도 우리 아기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소리를 삑 지르자 형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는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남편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어떤 대꾸도 안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도 저와 아기에 대한 대우는 달라질 것 같지 않았어요.
제가 엄청 부자가 되지 않는 한 더욱더 무시할 것 같았죠. 너무 속이 상해서 음식도 거의 먹지 않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버렸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급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야만 했고요. 그래도 월세는 시댁에서 주는지 남편이 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월세를 2달이나 밀렸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하니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여자 목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도저히 시끄러워 통화를 할 수가 없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 밤늦게 나타났어요. 집주인한테 전화 왔는데 월세가 2달이나 밀렸다며. 어떻게 된 거야? 집에서 월세 받는 거 아니었어? 아니, 쓸 돈이 모자라서 잠깐 썼어. 나도 학교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유지비도 필요하고. 뭐? 유지비? 개똥 같은 소리 하네. 지금껏 아기 기저귀 하나 지 돈으로 사본 적이 없는 게 머리에 똥 만든 게 무슨? 야, 너 남편한테 말 다 했어? 너 내가 우리 엄마한테도 말 대답하는 거 다 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너 진짜 안 되겠다. 연애 때랑 완전히 딴판이야. 너 나 속였냐? 네가 날 속였겠지. 너네 엄마가 나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 하는 건 안 들리니? 너 당장 나가서 편의점 알바라도 해서 돈 벌어와. 아님 너네 엄마한테 말해서 월세 당장 메꿔놔. 아 싫어. 네가 말하든지 말든지 난 몰라. 쫓겨나면 그만이지. 넌 너네 집으로 가고 난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살던가. 아님 너네 아빠한테 좀 말해보던가. 장인어른 월급 많이 받으시잖아. 남편은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고 저는 다시 대화를 해보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남편은 천하태평하게 침대에 뻗어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옆에 있는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람이 울리길래 쎄한 기분이 들어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떤 여자와 깨볶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여자의 프로필 사진을 보니 남편과 둘이 찍은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두기까지 했더라고요. 저는 계속 핸드폰만 보는 남편을 보면서 어느 정도 심증이 있었기에 크게 충격받지도 않았답니다. 저는 재빠르게 저의 핸드폰으로 다 옮겨 담고 남편을 흔들어 깨웠죠. 너 이거 뭐야? 남편 노릇도 안 하면서 너 지금 바람까지 피워? 야, 남의 핸드폰은 왜 봐? 너 이거 범죄야? 이게 진짜 못된 짓만 골라서 하네. 나 진짜 지겨워서 이렇게 못 살겠다. 아 진짜 지긋지긋해. 남편은 그렇게 도망치듯이 나가버렸고 며칠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배를 누르기에 봤더니 시모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시모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애 키우는 집이 이렇게 더러워도 되냐? 근본이 안 된 어미한테서 저게 뭘 배운 거야? 얼마나 남편이 쥐 잡듯이 잡았으면 무섭다고 애가 집에를 안 간다고 그러니? 너 안 되겠다. 당장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어머니는 얼마나 근본이 되셨길래 그렇게 모질이 같은 아들을 두셨어요? 그 모질이가 바람까지 피우던데. 아세요? 이게 남의 귀한 아들한테 막말이야. 바람은 무슨 학교 친구끼리 친하게 지내지도 못해? 너는 대학을 짧게 나와서 그런 걸 모르나 보지? 네 얼굴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니까 잔소리 말고 당장 이혼해. 저도 댁 같은 시어머니 꿈에서 볼까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네요. 이혼해 줄 테니 당장 꺼져요. 이 되바라진 게 끝까지 말하는 것 좀 봐. 갑자기 시모가 제 머리채를 확 잡고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키가 더 컸기 때문에 저도 질세라 시모 머리채를 잡고 같이 흔들기 시작했답니다. 시모가 애구구 소리를 내면서 넘어지더니 저한테 악을 쓰기 시작했죠. 이 집 우리 아빠가 보증금 내주고 지금 월세도 내가 내고 있는 집이니까 당장 꺼져요. 저는 시모를 현관문 쪽으로 힘껏 밀어서 문 밖으로 쫓아냈어요.
시모는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가 이웃집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자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시댁 연락은 받지도 않고 발길도 끊었죠. 남편은 아예 시댁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더 이상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아기를 업고 남편의 대학교로 찾아갔죠. 남편 학과 건물 앞에서 점심시간까지 기다렸는데 건물 안에서 남편이 한 여자와 손을 잡고 나왔어요. 아주 풋풋한 캠퍼스 커플이 따로 없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발견하자 깜짝 놀라 여자를 잡은 손을 빼고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저는 여보라고 크게 소리치며 남편에게로 빠르게 걸어갔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기를 팍 안기고 옆에 있던 상간녀에게 다가가서 다짜고짜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너 얘가 유부남의 애까지 있는 거 알아 몰라? 알면서도 만나는 거야? 나요, 아파요. 난 진짜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남편은 아기를 안고 있어서 상간녀에게 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상간녀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어요. 상간녀가 헝클어진 머리를 수습하며 일어나더라고요. 상간녀가 남편 앞으로 가서 남편 머리가 돌아갈 정도로 뺨을 세게 내리치더라고요. 오빠 진짜 유부남이야? 이 거지 같은 게 진짜? 나이도 많은 게 하도 불쌍해서 매달려서 만나줬더니 쪽팔려. 어느새 우리 주변을 많은 사람들이 둥글게 에워싸고 있었답니다. 상간녀는 씩씩거리면서 사람들을 해치고 가버렸어요. 저는 남편 멱살을 잡고 애는 안 보고 바람이나 핀다며 소리소리를 질러댔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결혼식에 온 친구들이 별로 없을 때부터 느끼긴 했었지만 남편은 학교에는 결혼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감춰왔던 거죠. 제가 남편 멱살을 놓자 남편이 다리가 풀렸는지 스르르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서 아기를 뺏어 안고 웅성웅성대는 사람 속을 유유히 헤치고 나왔답니다. 그게 남편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죠. 저는 남편을 찾아가기 전에 이미 이혼 서류를 시댁에 보내놓은 상태였고 위자료는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기의 친권과 양육권만 갖고 깔끔하게 남편과 시댁과의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거든요. 남편과 싸우면서 질질 끌기보다는 하루라도 더 빨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는 사실 예전에 아버지의 충고를 듣고 아기와 둘이서 살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아기가 잠든 밤부터 새벽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낮에 틈틈이 복습하면서 치열하게 공부를 했답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이혼을 할 수 있다는 목표를 세우니 어느 때보다 독하게 공부에 전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짧은 시간 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가장 낮은 급수였지만 합격 발표가 났을 때는 그동안의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받은 듯이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공무원이 되어 근방의 주민센터로 발령받아 일한 지도 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이는 벌써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저는 친정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는 노인복지팀 창구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7급 주사보였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을 응대하진 않고 안쪽에서 일을 하거든요. 슬쩍 가봤더니 세상에 시모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예전에 비해 너무 주름이 많고 옷차림도 초라해진 시모가 기초 수급을 받기 위해 상담을 하고 있었답니다. 하소연하는 걸 들어보니 2년 전에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반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사고 난 지 몇 개월 만에 아파트 명의도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고는 이혼 소송을 해서 의식도 없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하고 발길을 끊어버렸다네요.
그 충격으로 시부도 중풍을 맞아 집에 누워있어 시모가 다 병수발을 해야 하는 상태라더군요. 저는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다른 아들은 없냐고 물어보라고 했죠. 그 얘기를 들은 시모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아유, 그놈 말은 하지도 말아요. 졸업 남겨두고 학교를 안 나가서 결국 졸업도 못하고 지금까지 백수로 지내고 있어요. 사실 결혼을 한 번 했었는데 그래도 걔랑 둘이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손주도 있는 마당에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아이 얼굴도 못 보고 살아요. 그러게 며느리한테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제 목소리를 들은 시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리곤 저를 보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답니다. 네가 왜 거기 들어가 있어? 네가 여기서 일할 애가 아닌데. 너 공무원도 아니잖아. 저 공무원 맞는데요? 여기서 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세상 참 좁네요. 그렇죠? 말씀 안 드렸었는데 저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바로 이혼한 거예요. 어쨌든 제가 복지 담당이라 사정 들어보니 딱하긴 한데 장성한 아드님이 집에 계시고 재산 여부도 먼저 조사를 먼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네가 진짜 공무원이 됐단 말이야? 그럼 우리 손주는 지금 어디 있니? 내가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될까?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군 거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나 보다. 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런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쪽 손주가 아니고 제 아들이니까 관심 꺼주세요. 기초수급자 선정 결과는 우편으로 갈 테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등을 돌리려고 하자 시모가 얼른 제 손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얼른 거칠게 손을 빼냈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한때는 그래도 부부였는데 우리 아들 한번 다시 만나보면 안 될까? 너를 만나면 정신 좀 차리지 누가 아니.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는 건 여전하시네요. 전 그쪽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해주셔서 제가 이혼을 할 수 있었네요. 저는 차갑게 돌아서서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직원 말로는 한참을 대기 의자에 앉아서 훌쩍거리다가 돌아갔다고 하네요. 역설적이게도 시모는 그 잘난 아들 덕분에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주민센터에 다시 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보다 직급도 많이 올라서 더욱 바쁘게 일하고 있답니다. 같은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현재 남편과 설레는 연애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도 있기에 다른 인연을 만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남편도 이혼의 아픔이 있어서 저를 잘 이해해 주어서 마음을 열게 되었네요. 전 남편과는 다르게 듬직하고 자상한 모습에 제 아들도 잘 따르고 있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옆자리에 누군가 있든 없든 항상 나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너무 어렵기도 했지만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게 좋아서 저의 행복보다는 그 사람의 행복을 따랐던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의 아픔을 겪었지만 다 이겨내고 나니 이제는 저도 저만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저와 아이의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도 놓쳐버린 행복을 꽉 잡고 즐거운 인생을 사시길 바라면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려고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활기찬 마음으로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막장 같은 인생을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사는 아직 40이 되지 않은 신세대 여성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저를 소개하려고 하니까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지만 제 성격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이루어질지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은 진부한 말로 시작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얼마만큼의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십니까?
저는 인내심이 무척이나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건 완벽한 제 오해였습니다. 이런 일을 셀 수 없이 겪어놓고도 사람을 고쳤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제 스스로 마음의 병을 키우며 살았던 과거를 생각하면 저는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몇 번의 고생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바닥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국 끝판왕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호구로 보이면 밑도 끝도 없이 남들에게 우습게 보인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절절하게 겪고 나서야 그 말이 이 말이구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아가기 위한 발디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를 털어버리고자 이곳을 찾아와서 글솜씨도 부족한데 글자를 적어내려가고 있네요. 이쯤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체 없이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질이 같은 우리 남편 욕 실컷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수식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단조로운 사람에 가깝습니다. 아니, 우리 남편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어마어마한 호구 중의 호구, 왕호구입니다. 솔직히 연애를 하던 시절에도 우리 남편은 호구였습니다만 저는 그 허물을 장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냥 몰랐던 거죠. 호구가 얼마나 큰 단점인지에 대해 전혀 몰랐기에 남편이 그저 순수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서 사랑하게 되었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옆에서 정말 말려주고 싶네요. 호구는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제 속이 문드러져서 썩을 거라고 말입니다. 제 남편은 말입니다. 그냥 거절이라는 것을 잘 못하고 바보 같고 남들에게 뒤통수나 맞는 그런 모자란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혼자 모든 잡일을 떠안아서 야근을 하는 그런 멍청이요.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거절을 못하니까. 남들이 부탁하면 예 알겠습니다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몇 번이나 거절을 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남들이 부탁하는 걸 단호하게 쳐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을 수도 없이 했지만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러면 도망을 가거나 이별을 고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자만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솔직히 저는 제가 남편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가장 답이 없는 부분은 바로 고등학교 친구들이라는 새놈, 철수, 민수, 동수라는 수 삼형제인데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 놈들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지만 제 생각에 그들은 남편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혼식 이후에 완전히 제 생각을 바꿔놓은 놈들이 바로 그 쓰레기 수 삼형제였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축의금을 셋이서 각각도 아니고 합쳐서 10만 원을 내고서는 자기들 여자친구까지 알뜰하게 불러서 뷔페를 박살내고 간 걸 시작으로 말입니다. 결혼 이후에 저희 신혼집을 매일같이 찾아와서 술을 달라고 하질 않나, 밥을 달라고 하질 않나, 근처에 볼 일이 있는데 시간이 남는다고 집에 와서 낮잠을 자질 않나. 정말 제가 이 사람들은 뭐지?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저희 집에 찾아와서 민폐란 민폐는 전부 다 끼치고 가는 놈들이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문을 두들겨대는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남편이 야밤에 나간다고 하길래 어디를 가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수 삼형제 중에 민수라는 놈이 술을 마셨는데 술값이 없다면서 남편을 불렀다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민수가 기다리겠다고 빨리 다녀온다는 답답한 남편놈의 멱살을 그날 처음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억만장자야? 갑부야? 무슨 돈을 그렇게 맨날 내주겠다고 난리를 쳐. 그것도 이 밤에 자다 말고 술값을 내주러 간다고. 오죽 부를 사람이 없었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겠어. 민수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잖아. 아니긴 뭐가 아냐.
허구한 날 찾아와서 민폐만 부리고 가는데 그것도 친구라고 부르고 싶어? 나가기만 해봐. 아주 아작을 낼 줄 알아? 그날 결국 남편은 술값을 결제해주러 가지 않았지만 이후에 민수가 집으로 찾아와서 술값을 계산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남편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 제가 뭔데 내 남편에게 눈치를 주는지. 뿐만 아니라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술상도 하나 내오지 않는 거냐면서 저를 마치 주막에 주모를 부리듯이 술상 가져오라고 눈치를 주는데 와 진짜 술병으로 머리 한 대 찍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저한테 술상으로 마시는 안주 없냐면서 고기나 닭볶음탕 같은 거를 만들어 오라고 하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참아주려고 했지만 저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는 그 인간에게 제가 뭐 예쁘다고 술상까지 내오겠습니까? 철수라는 놈은 만나기만 하면 자기한테 좋은 물건이 들어왔다면서 하나 장만하라고 남편을 꼬시는 다단계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동수는 말하기도 싫은 완전 생 양아치 중의 양아치였고요. 오갈 곳이 없다면서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하루만 자고 가겠다는데 남편은 이부자리 펴주더라고요. 오죽하면 그 셋이 전부 저희 집에 모여서 미친 듯이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지를 때 제가 분위기를 싹 깨트리며 말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학창시절에 뭘 배우셨길래 이 시간까지 남의 집에서 이런 추태를 부리는지 모르겠네요. 동네에서 신고하겠어요, 시끄럽다고. 미안하지만 오늘은 다들 돌아가시고 다음부터 저희 집에서 이렇게 다짜고짜 모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째려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머쓱하게 웃으면서 저를 말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학창시절 이야기도 하고 분위기도 좋으니 조금만 봐달래요 글쎄. 지 마누라 분위기 안 좋은 건 눈치도 못 채는 주제에 어찌나 말이 많은지. 남편이 친구들의 편을 들자 수삼형제가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저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재수씨 정색하니까 정말 무서워. 쫄았네 나. 우리 적당히 놀다가 다 치우고 갈게요. 치우기는 개뿔. 처음에는 남편 생각해서 제가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 감수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호구 같은 모습을 고치는 것은 둘째치고 수삼형제가 더 이상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굴뚝 같았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당하면서 참고 사는 인간은 당신밖에 없을 거야. 그 인간들을 정리하든 아니면 이참에 나를 정리하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그래도 친구들인데 어떻게 오지 말라고 그래. 그냥 우리가 조금 불편한 걸 감수해내면 정신 나갔어? 그럼 그냥 나랑 끝을 내던가 아니면 저 인간들을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던가. 우리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지금 끝내는 건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딱 정해. 어떻게 할래? 제가 진지하게 갈라선다는 말까지 뱉어내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앞으로 수삼형제를 집안에 들이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제대로 먹힌 건지 뭔지 그래도 꼴에 친구랍시고 이혼하는 건 맞고 싶었는지 그 뒤로 수삼형제가 집에 방문하는 일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뭐 밖에서 만나서 노는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낼 수 있었죠. 집에 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살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만나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하나둘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의 카드값이 심상치 않게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호구는 영원한 호구라고 했던가요? 딱 보아하니까 술값을 모조리 남편이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그 나이를 먹도록 변변찮은 인간들을 뭐가 좋다고 만나는 건지, 저는 남편이 정말 그 친구들을 믿고 의지하는 건지 아니면 억지로 만나는 건지 헷갈리기까지 했습니다. 카드값이 제가 허용할 수 있는 기준치를 벗어나게 되자 저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수삼형제의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친구들은 돈이 없냐? 맨날 당신이 술값 계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아? 그러니 남편이 진짜로 수삼형제가 돈이 없다고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공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계셨거든요.
남편이 저에게 은근슬쩍 친한 척을 하면서 동수놈이 취직이 안 된다고 저희 아버지 공장에 취직을 좀 시켜주면 안 되냐는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공장이 전문성을 띠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렴결백으로 운영을 해오신 분이세요. 저희 친정아버지야말로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추대받아 마땅한 분이신데 그런 아버지께 취업 청탁을 그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동수놈을 말입니다. 저는 남편을 아주 하찮게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 공장은 그렇게 청탁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이미 말을 해본다고 했는데. 장인어른 공장이라서 취업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큰소리 떵떵 쳤는데. 장인어른한테 부탁 딱 한 번만 드려보면 안 되냐? 그래도 내 친구인데 해주시지 않을까? 우리 아빠 공장인데 왜 당신이 큰소리를 떵떵 쳐서 이사다를 만들어?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뒤로 동수놈은 우리 집에 일부러 찾아와서 저 보라는 듯이 남편에게 눈치를 주는 말을 서슴지 않게 뱉더라고요. 제가 공장 취업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은 이야기를 동수놈에게 전달을 한 건지 뭔지 눈에 훤히 보이는 수틀림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동수놈은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일부러 더 남편에게 비꼬아대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공부는 못했어도 일은 되게 잘하는 편인데 단순 노동 같은 거 말이야. 감시 같은 것도 잘하고 사실 공장 같은 데서 하는 일이라고 해봐야 단순 노동 정도 아닌가? 요즘은 뭐 로봇도 다 한다며. 그러자 옆에서 철수와 민수까지도 맞장구를 쳐주면서 은근슬쩍 저희 친정아버지 공장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 눈치를 살펴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재수씨네 친정이 무슨 공장 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 네, 맞아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공장 운영하시죠. 근데 요즘 일하겠다는 경력자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께서도 인력이 넘쳐서 곤란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팍팍 풍긴 이유로 남편은 저에게 엄청나게 서운하다는 식으로 그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본인이 정말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고 믿고 의지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게 분하다고 말입니다. 절친이 힘들 때일수록 도와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야 나중에 자기도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구시렁거리는데 참새가 짹짹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냥 별다른 말하는 것도 우스워질 것 같아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일관되게 남편을 무시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계속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불만은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불만이 넘치니까 남편을 붙잡고 결국에는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고등학교 친구들이라고 하던데 친구가 맞긴 맞아? 맨날 당신이 술값 내고 도와주고 하는 걸 보면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친구 같아 보이지 않아. 당신 혼자만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콧김을 뿜어대면서 지금 자기와 친구들을 무시한 거라면서 저에게 본인은 작은 방에서 자겠다고 안방에서 같이 자는 걸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각방 선언을 하는 남편에게 어이가 없어서 그래, 그럼 그냥 각방 쓰자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각방을 쓰게 된 지 6개월이 지나자 남편과 제 사이에서의 대화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시댁에서는 저에게 왜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굳이 남편이 각방을 쓰자고 한 것에 대해 변명을 해주고 숨겨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시모에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남편이 각방을 쓰자고 해서 지금 따로 자고 있다고 하니까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저를 있는 힘껏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자기가 그렇게 째려보면 뭐 어쩐다고 무섭기라도 할 줄 알고 그러는 건지. 각방을 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네 싸웠니? 저는 이때다 싶어서 그동안 남편이 호구짓을 하고 다닌 것과 저에게 동수의 공장 취업 청탁을 한 짓에 대해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갑자기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곡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 아직도 그 날라리 놈들한테 꼼짝도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야?
부탁할 게 따로 있지 취업 청탁을 부탁하고 그래. 걔네가 너 고등학교 때 얼마나 괴롭혔니 너를. 내가 속이 상해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 볼 낯이 안 선다 내가. 그러면서 시모가 제 손을 잡고 남편이 고등학교 때 그 수삼형제에게 얼마나 당하고 살았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말을 해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쪽이 팔린 건지 시모에게 그만하라고 소리를 치는데 저는 사건의 모든 것이 궁금해서 시모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요즘 말하는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들처럼 남편이 수삼형제에게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한테 잘해주니까 남편이 또 홀라당 넘어가서는 그놈들이랑 어울려 지낸다는 겁니다. 진짜 시모의 속마음이 얼마나 터져나갈지 100% 공감이 가는데 우리 남편은 팔푼이 같은 모습을 하면서도 자기 가족들에게만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허세가 있는 건 좋은 것이 아니지만 너무 없는 것도 사실 별로지 않겠습니까? 저는 남편에게 정이 팍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 손을 잡으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미 결혼을 한 사이고 가족이니까 허물을 덮을 줄도 알아야 한다며 결국에는 남편의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각방 쓰는 걸 멈추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아이를 하루빨리 가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 부부 두 사람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골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상의도 없이 갑자기 직장을 이직하겠다는 허튼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지금 다니는 직장이 탄탄한데 굳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직을 하려는 회사가 미래 전망이 좋은 회사고 자기에게 승진도 보장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회사가 승진을 보장해준다는 건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다니는 회사나 잘 다니라고 했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아니, 제 맘대로 살고 싶으면 도대체 저랑 왜 결혼을 했는지, 저는 남편과 결국 서로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냐면서 대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에 딱히 반박도 못하고 씩씩거리던 남편은 본때를 보여주겠다더니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화장품 회사로 말입니다. 우리 남편은 스킨 로션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인데 무슨 화장품 회사를 다닌다는 말입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 화장품이 어떤 화장품인지나 알고 싶은 마음에 브랜드나 회사 이름을 말해보라고 했더니 절대로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유명한 곳이다 라고만 하면서 비밀로 하길래 왜 비밀로 하냐고 닥달을 했더니 어차피 응원도 안 해줄 건데 싸우기 싫다면서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더니 맨날 무슨 영업이다 회식이다 하면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술만 매일같이 마시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거기다가 더 짜증이 나는 건 뭐냐면 이직을 한 이후에 생활비를 가져오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까 생활비를 반반씩 각출해서 내고 있는데 자꾸 이번 달에 돈이 없네, 월급이 줄었네 하면서 돈을 덜 내거나 아예 안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은 이 작태를 참아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죠. 다니는 회사에 대해 똑바로 말을 하라고 하면서 제대로 면접이나 보고 들어간 건 맞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우물쭈물하길래 회사에 전화 걸어서 월급 가져오라고 난리를 치기 전에 당장 말하라고 했더니 그제야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철수가 소개해준 회사라고 하는데 순간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철수라는 놈은 다단계를 하는 놈이었거든요. 한마디로 평생 안정적인 봉급을 받으며 정년까지 지낼 수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단계 회사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진짜 생각이라는 게 없어? 제정신이야? 왜 다단계를 하고 난리야? 그게 돈이나 벌리겠어? 정신 나간 짓이라고. 철수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알아? 나도 철수처럼 다이아몬드 등급에만 들어서면 몇 천만 원 버는 건 아주 껌이라고.
그때 돼서 돈 달라고 빌지나 마. 진짜 이놈이랑 어떻게 더 같이 살아야 하나 막막했는데 더 막막한 것은 집에 가져다 준 그 생활비 몇 푼도 철수한테 빌려서 저에게 준 돈이었다는 겁니다. 다단계 구조상 고정급이라는 게 없이 물건을 판매한 만큼 수익이 떨어지는데 이 인간이 스킨 로션조차 구별을 못하는데 화장품을 어디서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수한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서 저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수가 저에게 돈 갚으라고 하면서 연락이와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철수에게 엄청나게 따져 물었죠. 지금 누구를 꼬셔다가 다단계에 집어넣고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냐고요. 당연히 여기서 끝이었다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우리 남편은 친정에 연락을 해서 친정 부모님을 비롯해 저희 친척들에게까지 화장품을 팔아치웠더라고요. 그렇게 푼돈을 벌어서 대부분은 남편 상위자로 있는 철수에게 이익이 다 들어가고 그러면 철수는 인심 쓰듯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에게 갚으라고 한 거고요. 계속 메비우스의 띠처럼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품이 구려도 엄청 구린 건지 우리 부모님부터 친척들까지 이 상품을 못 쓰겠다고 환불을 해달라는 지경까지 가더라고요. 남편은 뻔뻔하게 해결할 생각도 없는지 개봉해서 환불이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제 친구들은 화장품 많이 쓰지 않냐고 친구들 소개 좀 시켜달라는 소리까지 해대는데 정이 떨어지니까 아주 꼴도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결국 물건을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빚만 잔뜩 떠안게 된 남편은 3개월 만에 다단계를 때려치우고 완벽한 백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허튼 짓 안 하고 직장이나 알아보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 남편놈이 이번에는 무슨 자격증을 따고 싶다면서 공부를 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자격증 시대라면서 잘하는 게 있어야 취직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거라고 공부를 하겠다는데 웬일로 바른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한번 해봐라 했더니 남편이 스터디 그룹을 알아봤다며 거기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정보도 얻고 취업까지 해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마음에 안 드는 짓 투성이었는데 오래간만에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저는 남편을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에 대해 아주 티클만큼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터디 활동도 꾸준히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 우리 남편이 강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상하게 수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 주말에만 공부를 하는 스터디 모임이라고 들었었는데 평일 주말 휴일 할 것 없이 스터디 모임을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더 수상했던 것은 야밤에 통화를 한다고 밖으로 나가지를 않나 휴대폰에 생전 걸어두지 않던 비밀번호까지 걸어두었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수상쩍은 행동에 요즘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물어보았는데 자기가 하면 뭘 하겠냐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냥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조금 어린 친구들도 있고 해서 자기한테 고민 상담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순순히 남편의 그 말을 믿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정말 거짓말을 더럽게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의 부탁도 거절을 잘 못하는 거고요. 남편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입이 마르는지 혀를 내밀어 침을 발라대는데 스터디 이야기만 나오면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입술에 침을 계속 바르더라고요. 딱 봐도 거짓말을 치는구나, 나에게 숨기는 게 있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파내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남편이 자는 사이에 휴대폰 지문인식을 통해서 휴대폰 잠금 화면을 푸는 데 성공을 했고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정말 그 밤에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분노에 부들부들 떨면서 남편의 모든 메신저를 확인하고 저는 정말 경악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에 잠금을 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군요. 바로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스터디에 간다던 남편은 아예 스터디 활동이라는 것을 시작한 적도 없었고, 웬 처음 보는 단톡방에 들어가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단톡방이 말입니다. 스터디를 가장한 유부 남녀들의 은밀한 모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의 상간녀 또한 유부녀라는 소리였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와 함께 나눈 대화 내용에는 제 욕이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평소에 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충격적이고, 불륜녀에게 환심을 사고 싶어서 저를 팔아치운 것을 알게 되니 기분이 나락으로 가더라고요. 집에는 바가지를 박박 긁어대는 여팻네가 있어서 살기 힘들다. 여팻네의 친정 또한 기가 세서 내가 놀리고 산다면서 제 욕에 우리 부모님 욕까지 들어있는데, 글쎄 저희 아버지 욕은 정말 너무 심해서 참아주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공장이 거품이 가득 끼어있다부터 시작해서 친인척들은 다 뒤로 해먹고 있을 거다. 장인어른도 깨끗한 사람은 아니다 하면서요. 한평생 뒷돈 한 번 받지 않고 청렴결백하게 공장을 운영하신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을 보았을 때 저는 정말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뒤척거림도 없이 쌕쌕거리면서 자고 있는데 정말 휴대폰으로 머리를 찍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저와 저희 친정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더 웃긴 게 상간녀에게는 돈 많은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집에 생활비 한 푼 가져오지 못하는 백수 주제의 말입니다. 심지어 상간녀한테는 자기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도 제가 돈 더 가져오라고 바가지를 긁는다면서 허세 가득한 문자를 보냈더군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가져다 주기만 하면 바가지는 무슨, 바람을 피워도 그냥 모른 척 지냈을 텐데 백수 주제에 이게 무슨 개소린지. 상간녀도 그 실제 하지도 않는 돈이 필요한 건지 그런 와이프가 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면서 위로해주는 척 사장 한번 꼬셔서 인생 펴보려는 여우년이었습니다. 정말 그 상간녀도 끼리끼리라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무슨 사장은커녕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그런 줄 믿고만 있다는 게 말입니다. 상간녀의 머리도 대단한 멍청이라는 게 증명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갱생이 불가능한 남편을 버리기로 결심했고 그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보았던 모든 내용을 증거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유부 남녀의 모임에 남편을 초대한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동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남편이 하다하다 친구의 추천으로 불륜까지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대로 제가 뒤통수 맞은 거죠. 저는 이놈을 더 이상 봐주지 않고 제대로 참교육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스터디에 간다고 저의 눈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신이 나서 나가는 남편에게 쪽을 주겠다는 결심을 하고 계획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희 동네에 꽤 유명한 수제 케이크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미리 준비해서 맞춘 불륜 축하 메시지를 적은 케이크를 받아왔습니다. 솜씨가 좋아서 유명한 가게였는데 인기가 많을만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상간녀의 사진을 주고 얼굴을 케이크에 박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정말 무슨 프린트를 해놓은 것처럼 남편과 상간녀의 얼굴이 케이크 전면에 붙어 있는데 케이크 사장님께서 저에게 혹시 복수에 성공하면 이 케이크를 SNS에 올려도 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수제 케이크집 사장님 SNS 친구가 10,000명이 넘는다고 하길래 저는 냉큼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주문은 처음이긴 하지만 제 복수를 응원한다고 말해주시는 사장님 덕분에 기분 좋게 남편에게 어디냐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당당하게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저에게 사진을 한 장 전송해 주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되는 남녀들이 단체로 수업을 받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저는 이미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더러운 남녀들이 전부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 헛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았지만 저는 태연하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스터디를 가장한 불륜 모임이라 스터디하는 척 연기를 하는 사진임이 틀림없었지만 저는 기꺼이 속아주기로 결심을 했죠. 남편이 안심을 하고 있을 때 제대로 뒤통수를 쳐야 저도 확실한 복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저는 전날 이미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서 남편이 어디에서 저 모임을 하고 있는지 장소와 시간까지 전부 알아두었기에 거침없이 남편을 찾으러 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심장이 두근두근하긴 했지만 이게 두려움에서 나오는 심장박동인지 아니면 복수를 하기 전 흥분해서 두근거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의 목표는 오로지 남편에게 쪽을 주고 완벽하게 갈라서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중하게 케이크를 들고 남편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위장한 그 스터디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불륜 남녀들이 한데 모여 하하호호 하면서 떠들고 있는데 얼굴이 경직된 상태로 성큼성큼 다가가니 남편이 저를 보고 동공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한 상태로 저를 보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는데 와, 이것마저도 이렇게 정떨어지게 찌질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찾아온 게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르는 남편이 엄청 당황해하는데 저는 그 불륜 모임 사람들에게 태연하게 인사를 하고선 말했습니다. 제가 저기 앉아있는 저 새끼 와이프예요. 아, 그쪽이 제 남편 상간녀죠? 저는 남편 옆에 찰싹 붙어서 저를 썩은 동태 눈깔로 바라보고 있는 그 여자를 향해서 케이크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당당하게 축 불륜 모임이라고 글자까지 적혀 있고 본인들의 얼굴이 박혀 있는 케이크를 보더니 남편도 상간녀도 엄청나게 당황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쫄려할 거면서 왜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반응을 해주니까 저는 차분해지더라고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저만 바라보고 있길래 일부러 여유 있는 척 웃으면서 케이크를 한 조각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제가 커팅을 하는데 불륜 남녀의 영원한 사랑을 기원한다는 글자와 남편과 상간녀의 얼굴을 칼로 조각조각 내서 주었습니다. 아마 자기 얼굴이 난도질 당하는 걸 눈앞에서 목격했으니 기분이 꽤 나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불륜녀가 난도질이 된 자신의 얼굴과 케이크를 보면서 저에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나타나서 일단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우리.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와, 바람 피우는 상간녀 속상하게 너희들 사이가 오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 지금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말이 그거야. 너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공부? 자격증? 진짜 까고 있네. 여기서 이 어린 년이랑 바람 피우는 게 너한테는 공부냐? 쪽팔린 줄 알아. 그 나이 처먹고 돈도 없어서 빌빌거리는 주제에 누가 누구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 그러고는 너무 열이 받아서 얼굴을 조각조각 낸 케이크를 냅다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워낙 불륜이라는 말을 큰 소리로 뱉기도 했고 케이크까지 던지니까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다들 제가 있는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불륜 모임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라도 사진이라도 찍힐까봐 다들 얼굴을 은근슬쩍 가리는데 참 찌질하더라고요. 순간 상간녀가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데 제가 순순히 곱게 보내주면 성을 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머리끄덩이를 잡아챘습니다. 여기 있는 놈들 다 유부녀 유부남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야, 너도 유부녀잖아. 너네 남편 어디 있어? 네 남편도 너 이 짓거리 하는 거 알아? 이 남자가 네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지? 이 사람이 사장인 척 여자 꼬시고 있던데 이 남자 돈 한 푼도 없는 알거지야. 너한테 월 수입도 거짓말한 거라고 이 멍청한 년아. 이 남자가 그렇게 가지고 싶으면 가져. 제발 내 옆에서 데려가 달라고. 무슨 소리예요? 매달 1,000만 원씩 생활비 받고 있다면서. 1,000만 원?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화장품 하는 다단계 직원이 뭐가 좋다고 들이대냐?
아, 그리고 너네 남편한테 내가 연락해도 되냐? 둘이 정정당당하게 결혼하면 되잖아. 너무 잘 맞는데? 한 명은 남자 등차 먹는 성형 중독 여애, 한 명은 화장품 다단계 직원.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둘이 꼭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네. 분에 이기지 못하고 머리끄덩이를 잡고 이리저리 휘두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재미난 구경거리겠습니까? 카페에 있던 손님이고 아르바이트생이고 할 거 없이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사람들이 조용히 촬영을 하는 걸 보자마자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저야 초범이니 벌금을 맞아봐야 얼마 안 나올 거고 이 영상은 영원히 인터넷에 박제가 될 테니까요. 머리끄덩이를 잡혀 흔들리는 와중에도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면서 영상 찍지 말라고, 사진 찍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불륜녀를 감싸느라 사람들에게 사진 찍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 설마 사람들 휴대폰만 카메라겠습니까? 버젓이 CCTV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구경꾼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륜녀, 불륜남이에요. 다들 촬영해서 멀리 퍼뜨려주세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도망을 치는데 엄청나게 우습더라고요. 그날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미친놈이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저에게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이런 쪽팔림을 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크림이 그대로 묻어있는 남편의 뺨을 2번이나 세게 때리고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쪽팔림을 준 건지 아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나 너처럼 드세고 귀여운 맛이 없는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해. 나도 너랑 살고 싶은 줄 아니? 이혼해. 남편이 그 길로 짐을 싸서 시댁으로 갔는데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피할 이유가 있나요? 시댁에 갔더니 남편을 왜 쫓아냈냐고,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는데 보아하니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말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시모가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남편이 식겁을 해가지고 굳이 여기까지 왜 불렀냐고, 너는 오란다고 오냐고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저는 막 웃었죠. 남편이 불륜녀와 저지른 불륜의 증거들을 싹 프린트해뒀었는데 이때다 싶어서 시부모님 손에 딱 쥐어드렸습니다. 시모가 한참을 그 프린트물을 보더니 바들바들 떨면서 남편을 향해 소리를 치셨습니다. 네 놈이 드디어 정신 나갔구나. 바람을 피웠어? 아니, 그거 다 오해라니까. 엄마는 내 편 들어줘야지. 편들기는 개뿔. 아주 당당하게 만나고 있던데요. 둘이 무슨 공부하는 걸 빌미 삼아서 연애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임도 공부 모임이 아니라 불륜하는 인간들끼리 만든 모임이었고요. 제가 오늘 카페에서 쪽을 줬으니까 아마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휴대폰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시부모도 남편도 휴대폰을 열더니 이것저것 검색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어머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3명이 남편 인생 망하게 만들 거라고요. 여기 불륜 모임을 누가 소개해준 줄 아세요? 동수가 초대했어요. 동수가 아주 친구 인생 제대로 망치고 싶었는지 바람 피우라고 등 떠민 거라니까요. 그러게 제가 그 3명이랑 멀리하라고 할 때 남편 정신 차리고 영 끊으면 이런 일까진 안 일어났겠다. 그렇죠? 하여튼 저는 이혼의 소송까지 모조리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들 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시댁에서 미련 없이 나왔는데 등 뒤에서 시모가 막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남편에게 화를 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전에 시부가 젊었을 때 시모 몰래 바람을 피웠던 적이 있었는데 시모가 그 뒤로 바람 피우는 놈이라고 하면 아주 기겁을 하고 싫어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큰 소리를 내면서 남편에게 자기 아비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냐고 나가 죽으라고 남편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궁금해서 뒤를 슬쩍 돌아보니까 남편이 시모 다리에 매달려서 빌고 있는데 어찌나 궁상맞던지 3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 대충 정리할 거 다 정리해서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한 날
남편과 마주하게 됐는데 남편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살도 쪽 빠져가지고. 얼굴이 정말 죽을 상이 되어서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혼 안 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뭘 잘못 처먹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나름 그놈의 사정이 궁금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철수한테 내용 증명이 도착하는 바람에 우리 부모님이 빚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버렸어. 엄마가 나를 얼마나 팼는지 오갈 곳도 없고 집에서는 하루 종일 눈치만 보이고 취직도 안 되고 돈 벌어서 알아서 갚으라고 해서 나 지금 막노동 뛰고 있어. 내가 다시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돈 벌어올 테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불륜녀랑도 다 정리했어. 진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2번 다시는 이런 일로 당신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래,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혼은 절대로 못 물러줘. 법원 앞에서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고불고 하는데 법원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남편 꼴을 보고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남편이 잘못했나 보네. 그러니까 이혼을 당하지 하며 한 소리씩 하시면서요. 협의 이혼을 하는 그날까지 또 통쾌한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날 찍힌 동영상이 동네 맘카페에 싹 풀리면서 남편은 또 한 번 인생의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마다 케이크 불륜남으로 박제가 되면서 길 가다가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고개도 숙이고 다니고 완전 페인처럼 산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시곤 했지만 저는 그냥 읽고 씹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친구도 제대로 골라서 사귀어야 하고요. 그냥 한순간의 실수로 바람만 피웠으면 저에게나 나쁜 놈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다단계는 왜 해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혼을 한 이후에 아주 행복한 솔로 라이프를 즐기면서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직 제 나이가 40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날 남자 하나 없겠냐 하는 마음을 먹고 편하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전 남편이랑 살던 집 정리해서 나온 돈으로 혼자 살만한 투룸을 얻었고요. 위자료까지 싹 받아 챙긴 돈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해두니 너무나도 편하더라고요. 이래서 잘릴까 당장 생활비 부족할까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오죽하면 늘 명치가 답답하고 아팠었는데 싹 내려갔지 뭐예요?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안 될 것 같은 놈 질질 끌고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 인생 당당하게 저 혼자 즐겨보려고 노력하며 남은 인생 누구보다 멋들어지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